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공동 창당을 하기로 오늘 오전에 합의했습니다. 네, 탈당이 거론되던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당 잔류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요. 70여일 남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전직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호김 전 의원, 김병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 의원들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오늘 오전, 그러니까 조금 전에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달 4일에 같은 개혁 미래당이란 이름으로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합당 시너지 얼마나 될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글쎄 지금 예단하기에는 좀 시점이 이르고요. 그러나 지금 그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들의 이 합당, 그래서 개혁 미래당으로 이름을 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안 한 거보다는 훨씬 시너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여기서 합당이 끝나는 것이냐, 그래서 중 텐트 정도의 그런 그 텐트냐 아니면은 더 큰 텐트로의 하나의 그 중간다리냐, 예. 이 부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빅텐트로 가기 위한 어느 정도 중텐트 단계인지 뭐 그런 정도의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나요? 글쎄요, 이제 민주주의, 예. 그다음에 민생, 그리고 미래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이 사람 새로운 당의 어떤 주요 키워드가 될 것이고, 다음 달 4일입니까? 국회에서 이제 창당대회를 열고 그때 이제 최종 인선에 대해서 예. 발표를 할 것이라고 보고,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공약이라든지 정책을 아마 발표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우선은 개혁 미래당이라고 한 것은 뭐 우선 의석수도 그렇고 이름도 그렇고 우선 가나다 순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보다 가까스로 앞자리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면 개혁은 똑같은 것이고, 예. 또 그 개혁이라는 말도 일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현욱 의원이 좀 강하게 주장해서 이 네이밍을 했다는데 아마 이제 설 전후로 또 하나의 합당을 전제했을 때 어쨌든 합쳐지는 당의 당명도 개혁을 끼고 가겠다라고 하는 일정 정도 고려도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예. 그리고 또 합쳐지면 개혁 미래신당이라고 하는 네이밍도 가능하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제 그래서 지금은 설 전까지는 보수 블록은 보수 블록대로, 진보 블록은 진보 블록대로. 그러니까 이제 진보 블록의 두 정파들이 합당을 해놓은 것이고요. 또 이준석 대표는 이제 양양자 의원하고 이렇게 예. 같이 해서 보수 블록을 합당했기 때문에 설 전까지는 각각의 어떤 지지자들로부터 좀 더 자기의 몸짓을 불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여론조사 기간이라서 최종적으로 합당을 했을 경우나 아니면 선거연합을 했을 때 지지율에 따른 어떤 비례대표 의석 조정에 있어서 주도권을 지기 위한 싸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설 전까지는 각자 몸집을 불릴 거라고 하셨는데 설 전까지 좀 제3지대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설 전에 예. 바로 지금 오늘 개혁 미래당이라는 가칭으로 합당한 측과 네. 그다음에 개혁 신당으로 합당한 이준석 당이 뭔가 뭐 연대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럴 가능성을 최고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신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권자들도 전부 그 선거 때문이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 민생, 뭐 미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구호가 훨씬 간명하고 유권자들의 뇌리에 탁 박히는, 그러니까 왜 3당이 필요한지, 왜 3지대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한 그 분명한 각인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1, 2당에 파묻힐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미국의 트럼프 후보가 소위 마가라 그래서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간단하면서도 약칭으로 마가 그러니까 딱
들어오잖아요. 그런 식의 왜 이 사람들이 3당을 하고 유권자들이 그 3당을 지지해야 되는지를 어떤 추상적인 민주주의라든지 개혁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그 얘기는 지금 1, 2당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설날 전에 소위 국민의힘 계열 그리고 민주당 계열에서 탈당한 양당이 예. 뭔가 구체적으로 연대를 할까 말까 하는 그 분수령까지는 와야 설날에 많은 유권자들이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잔류 의사를 밝혔고 또 총선에는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제3지에는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신당에서는 실망감을 예. 표명할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뭐 이준석 전 대표도 유승민 의원을 모시고 싶다는 얘기를 또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거취를 궁금해한 것도 사실입니다. 유승민 의원의 거취를 궁금했는데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도 당을 나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당내 불만이 있지만 실제로 이준석 대표, 즉 이준석 신당이 만들 때 지도 체제를 빨리 확고했잖아요. 그래서 대표를 정하고 실제로 사무총장을 정하고 뭐 최고위원을 다 네. 정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유승민 의원 지금 가시면 대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물론 공동대표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으로서는 지금 해야 될 게 한 번은 더 다음 대선에 어쨌든 뭐 어느 당이든 뛰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준석 신당에 갔을 경우는 아예 그냥 더 뭐 뒷방으로 이렇게 나가는 고문 형식이나 되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같이 나란히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깊었을 것이라고 보고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당내에서의 소수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예. 여전히 다음 텀에 말하자면 당내 투쟁을 통해서 자기 이미지를 굳건히 하면 자기에게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거고 여전히 양당 체제가 굳건하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이제 탈당 후에 신당 합류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오늘 오전에 뭐 SNS에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유 전 의원뿐만 아니라 과거에 바른정당 관련 이력이 있었던 분들이 개혁신당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 거라고 좀 보십니까? 과거에 바른정당을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응집력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 거의 이제 국민의힘 안에 잔류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예.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유승민 전 의원이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에 합류했다면 예.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수도 있었죠. 그런데 합류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개혁신당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인데 정말 유승민 전 의원의 합류를 원했다면 이준석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노력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유승민 전 의원과의 어떤 그런 합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어떤 기대감 있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최근에서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라 그랬는데 그 정도를 가지고 합류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유승민 전 의원으로서는 바른 정당을 경험하면서 굉장히 쓰라린 그런 기억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기억할 때 애초에 바른 정당을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탈당을 해서 나갔던 정치인이 유승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합류해가지고 본인이 너무 쓰라린 경험이 많았다라는 게 있고 또 당에 잔류한다라는 거는 한나라당서부터 시작을 네. 해갖고 사실은 본인이 그 보수 정당의 주류다, 원조 주류다라는 인식이 있을 거예요. 지금 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이 그 안에 형성되고 있지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어차피 이번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 본인은 대선을 생각하는데 좀 아쉬운 얘기지만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 때 지금 이게 대선 신당이 아니고 총선 신당이었기 때문에 좀 더 그 신당에 합류할 만한 그런 어떤 거물급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한 태도로 적극적으로 그들을 합류시키는 그런 정치적 노력을 유권자들에게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결과와 상관없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준석 대표의 구애도 약했고 신당 합류의 명분도 좀 부족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적극적으로 구애해야 뭐 못 이기는 척이라도 하면서 갈 텐데 제가 볼 때 적극적 구애에 해당되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마포를 찾습니다. 방문지로 여기로 정한 건 아무래도 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의 사천 논란과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 좀 어떤 여파를 미칠 걸로 보시는지요?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지금 다른 신당에 비해서 굉장히 그 앞서가는 그러면서 뭐 정책 행보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뛰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안타까운 것은 이번 총선도 그렇고 대한민국 정치 지형으로 볼 때 이 3당이라는 게 사실은 자기 스스로 그 빛을 발하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반사적인 영향력의 범주에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1, 2당이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는 것이죠. 근데 예.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 사천 논란과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이라는 그 정치인이 그 이전에와 그 김경률 사태를 계기로 그 이후가 달라졌어요,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마포에 가서 용달차를 몰고 열심히 운동하고 보기에는 좋습니다. 젊은 정치인이 어쨌든 그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의 진화를 위해서 뛰는데 과연 이것이 이준석 변수로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고요. 1당, 2당이 얼마나 개혁 공천을 하느냐에 따라서 3당이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의 여부가 결정되는 그 한국의 구조적 현실이 있다는 걸 아마 이준석 대표도 좀 알 것 같아요. 예, 큰 여파는 좀 못 미치지 않을까 이런 입장을 주셨는데 김 의원께서는 좀 이준석 대표의 움직임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보면 강서구에 간 것은 대통령의 실수를 겨냥한 것. 예를 들면 김태우 후보를 사면시켜서 내보는 실수. 그다음에 마포에 간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말하자면 그 정치적 경험이 없는 것이 드러난 것이죠. 뭐 서울시당에 있을 때 당협위원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때는 이미 뭐 전략공천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실제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좀 뭐 어쨌든 뭐 인천시당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40% 가까이를 붙어서 성취해낸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장관을 이렇게 모시고 바로 올린 것. 그래서 두 가지는 저는 실수라고 봐요. 내부적으로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당협위원장과 나란히 손을 올리는 게 그동안의 어떤 기본 프로토콜이었다고 보면 너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실수를 이준석 대표가 이제 꼬집고 나서는데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이준석 신당의 그 특징이자 한계일 겁니다. 굉장히 그 큰 틀의 정당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당과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시를 꼬집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젊은 세대들이나 이준석 대표 지지자들은 잘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유권자 입장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의 신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으면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한동훈 비대위 얘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어느덧 취임 한 달인데 우선은 지난 일주일간 격동의 한 주를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거든요. 우선은 당정 갈등은 수습되는 국면인데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씨가 남아 있고요.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의 불안한 균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총선이 없었으면 또 한 번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총선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다라는 것을 서로 자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가 보더라도 완전히 하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방송으로 다 나왔잖아요. 네? 예를 든다면 뭐 인간적인 신뢰를 거둬들였다, 내지는 내가 사퇴 요구를 받았으나 거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그 방송으로 다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미 다 인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옛날의 끈끈한 관계로
그렇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공천이라는 큰 숙제가 남아 있는데 네. 이 공천이 과연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될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대통령실이나 또는 그 당 비대위 측이나 자의적인 공천은 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불안한 균형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견제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려고 그러면은 당장 상대방으로부터 그 뭐 잽이 들어간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 견제와 그 비판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공천 50군데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고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언론에 의해서 지금 이게 보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의 그 몇 주가 더 격동의 몇 주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네. 격동의 몇 주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한동훈 비대위 출범 한 달 정도가 됐고요. 네. 뭐 어떻게 좀 바라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사태를 통해서 우리 배재대학교의 김형준 석좌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마치 골프를 치면 미스 샷을 했는데 홀인원이 된 경우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계속 그동안의 수직적 당청 관계, 아바타 이런 말을 끌고 살았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아바타 아니구나. 그리고 수직적 당청 관계 아니구나. 수평적으로 얘기할 수 있구나. 그리고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비대위원으로서 대통령실에 대해 도가 지나치는 소위 마리 앙투아네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김경률을 놓지 않고 지고 가는구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당내에서의 질서가 확 전환되는, 즉 이용호원이 실제로 보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전련하고 한다라고 하는 어떤 단톡방의 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과거 같으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왔거든요. 이제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제 이번 총선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총선으로 프레임으로 갔다라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더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김건희 여사 부분에 있어서 해결이 안 되면서 그런 부분을 극복해 간다는 의미에서 실제로 당청 자체가 디커플링 되는 거고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대통령 지지율은 빠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올라가고 지금까지는 당 지지율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조금 있으면 당 지지율까지 견인해서 올라가는, 그래서 그야말로 굉장히 자칫 잘못하면은 어려운 국민의힘의 총선 판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가까스로 그래도 버틸 수 있고 또 수도권에 또 충청권에 선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이 사태를 통해서 획득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여론조사를 한번 살펴볼게요. 갤럽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52%가 긍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이건 2012년 당시 선거의 여왕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흡사하다는 평가입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지는 35%에 그쳤는데 이런 조사 결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총선에서 뭔가 그 뚫어볼 수 있는 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수치라고 보는데요. 박근혜 비대위 2012년에 52%는 상당한 지지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큼 나온다라는 거는 기존의 집토끼라고 하는 보수 지지층뿐만이 아니라 중도에서 관심을 보였다라는 방증이 수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박근혜 비대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위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20%대에 불과 24%인가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동훈 직무평가를 보면 부정이 40%가 나옵니다. 예. 이 부분을 상당히 주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당 대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35%의 긍정평가가 나오잖아요.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완전 고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지지자가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중도층이나 무당층의 가슴을 흔들 만큼 감동적인 정치를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방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자체를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부정평가 40%를 더 줄여서 과거에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와 같은 그런 적은 부정평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당시에 그럼 뭘 했는가. 박근혜 비대위원장은요. 그 당시 비대위원 중에 김종인
그리고 이준석 뭐 그런 분들이 굉장히 쓴소리라든지 아니면 보수 정당의 선을 뛰어넘는 그런 과감한 정책 제언을 했고요. 박근혜 위원장이 그걸 수용했어요. 심지어는 자기 부친과 관련한 군사 독재라든지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어쨌든 속으로는 어떨는지는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걸 다 수용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부정평가가 20%대에 머물렀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아까 뭐 김영준 교수도 인용하시던데 결국은 뭐냐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금 가장 그 마치도 목에 걸려 있는 듯한 여사의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 아주 과단성 있게 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국민 눈높이 정도만 얘기하고 본인 스스로도 제가 무슨 사과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나요?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아직도 리걸 마인드, 법률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정도를 가지고 과연 중도와 무당층이 깊은 감명을 받아서 아 이제는 한동훈이다. 그리고 한동훈이 리드하는 국민의 힘이다로 돌아설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수치를 가지고 좀 성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부정평가 40%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이 여론조사 글쎄 결과. 이제 뭐 한동훈 그 위원장의 비호감 그러니까 40%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이제 보수층이 아직까지 평가를 내리기 이르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 지지파가 있고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지지파는 아직까지 형성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예. 갈팡질팡하고 있다. 말하자면 확실한 지지를 유보하는 층이 그만큼 많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여전히 뭐 전문가들이 보기에나 당원들이 보기에도 미숙한 점이 있다. 그리고 여전히 잔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민주당이 그 현재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라든지 경제적 위기라든지 그런 무능함을 받아먹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이재명 대표의 비호감도. 예컨대 서천 화재 사건에 왜 두 사람이 정치쇼를 했냐라고 비판하지만 자기 재판 때문에 본인이 서천에 가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비판에 대한. 국민이 호감을 갈 수 있은 물론 두 사람이 왜 상인들 안 마고 사진만 찍고 갔냐는 공감할 수 있지만 그래서 너는 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어떤 민주당으로서는 정복될 수 있는 여지가 정복되지 못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재명 리스크 때문이고 또 이재명 중심의 말하면 공천 기준이라든지 또 사실은 친문과의 싸움으로 이어진다든지 윤영찬 의원의 주저앉은 데 대해서 그걸 호기로 통합적으로 이끌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니는 가장 큰 문제는 오늘 이제 이낙연 신당이 말하자면 개혁 미래당으로 거듭났는데 이낙연 총리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수도권이 제3지대의 바람이 불면 호남에 불 것이다. 솔직히 해서 본인이 인정하는 거거든. 호남에서 아직까지 이낙연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27% 가까이 되는 계산적으로 보면 말하자면 윤 정권은 실망했으나 민주당에 가지 않는 표 25% 정도 가까이가 여전히 똘똘 뭉쳐서 수도권에서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나온다면 실제로 그것이 호남도 움직이지 말라는 법도 없고 그러면 민주당 스스로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태가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체제에도 사실은 플러스 요인이 되고 특히 지난 총선에 민주당이 의석수를 너무 많이 얻었기 때문에 최소한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대박은 아니라도 중박 정도의 선거적 그 성과들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요소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조금 전에 한동훈 위원장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이 이번이 끝이 아닐 것이다 이런 전망도 좀 내주셨는데 어쨌든 이제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남았기 때문에 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50곳에 달하는 전략 공천이 관건일 것 같거든요. 앞서서 이제 잘 생각해서 잘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해주셨잖아요. 과연 여기에 이제 윤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그 50곳의 전략 공천지 중에 험지는
오히려 갈등이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난 4년 전에 너무 많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사람을 공천한다. 특히 험지에서는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김경률이 됐던 아니면 원희룡이 됐던 전략 공천을 한다 해서 처음에 그 절차상의 거친 부분 그리고 제대로 그 당협위원장을 다독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지 그 험지에 정말 그 싸울 수 있는 기량을 더 많이 갖춘 사람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불출마를 선언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험지가 아닌 텃밭인데 여기에 지금 누구를 공천하느냐를 가지고 이미 여러 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인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이미 뭐 대통령실로부터 공천 받은 것처럼 돌아다녀서 빈축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대통령실에서 한 50명이 나간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딘가에 지금 공천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설도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천명을 했어요. 그래서 전략 공천이 되더라도 뭐 여론조사라든지 해가지고 월등하게 1등으로 나오는 사람을 전략 공천 시킨다라는 건데 저는 이제 그건 궁금해요. 그 월등하게 1등이 나온다는 것이 여론조사와 같은 정량 평가만 포함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 기여도 뭐 해가지고 정성적 평가까지 포함해서 월등한 거를 결정하는 것인지 그건 제가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걸 가지고 야당이 공격할 빌미가 되기도 하고 또 국민들이 지켜본다라는 점에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이 선호하는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는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고개가 끄덕여지는 합리적이다. 그런 식의 공천을 하게 되면은 과거처럼 윤심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공천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그런 공천은 안 하리라 봐요. 예, 네.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려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민주당에서도 공천 경쟁이 뜨거운데 이수진 비례위원 등 친명계 인사들이 친문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친문 갈등이 수면에 올랐는데 친문 현역 축출을 위한 자객 공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선거 때 같이 당에서 경쟁하는 거는 예.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제 경쟁하는 이유가 문제입니다. 자기 당에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민주당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찍어내기 하듯이. 그리고 또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는 갑자기 서대문에 있다가 누가 서대문에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지만 어쨌든 또 성남에 가면서 성남은 이재명 시장의 심장과 같은 곳이라서 정말 민주적인 사회에서 할 수 없는 워딩으로 자기의 출마 입편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보면 어찌 보면 로메이커고 나는 국가적인 과제에서 나는 뭐 간호사로서 혹은 어떤 우리 보건의 법제화를 위해서 하겠다. 또 이 지역에 위해서 이렇게 이바지하겠다가 아니라 무슨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지키려고 간다. 그럼 간호사 하세요. 그러면 심장 지키면서. 그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유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더욱다나 뭐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것도 능력이 돼야만 자객 공천이 되는데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뭐 이경 부대변인 이런 사람들이 대리운전 뭐 불러갖고 1년 전에 있는 사람 찾아와서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는 우스갯소리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당으로서의 공천 기준에도 맞지도 않는 거고 이런 부분이 더욱더 국민들을 실망시키게 하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의 입지도 이재명 대표가 다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보증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당의 지지율을 올라갈 수 없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한편 무소속 이현주 전 의원의 복당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유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오는 31일에 신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좀 얘기가 나올 거라고 먼저 보십니까? 글쎄 어쨌든 뭐 그동안에 지나치게 어떤 상극적인 정치적 행론이 있었다면 비교적 정책적인 그 이번 총선에 임하는 뭐 민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주민 복지와 관련된 어떤 종합적인 정책적 제안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총선을 정책 경쟁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현주 의원을 복당하는 것이 사실은 당 눈에도 안 맞을 수 있어요. 탈당을 한 사람을 다시 복당하는 데는 1년, 2년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당 대표 스스로가 옛날에 뭐 현근택 의원에 대해서도 그 정도는 페널티 안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공천에 탈락시키는 것까지는 과한 거 아니냐? 또 이현주 의원 자체는 왜 이현주 의원을 부르겠습니까? 아마 들어오면 친문 의원들을 공격하는 그런 어떤 그 소총수로 쓸 거예요. 오히려 당내 분란을 일삼는 그런 영입. 그런 것들이 정말 자충수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예.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제 뭐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뭐 민주당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바라보십니까? 통합 말만 했지 통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30%대에서 지금 답보 상태에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통합이라든지 개혁이라는 말들을 마치 또 노랫가락처럼 하면서 도대체 통합이 뭔지 개혁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타나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개혁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자면 개혁은 자기 것을 내려놓는 게 개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자기 것을 내려놓으면서 개혁을 하고 그걸 통해서 통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한국 정당의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호김, 김형주 두 전직 의원과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